VOA 세계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가자지구 휴전안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와의 매우 건설적인 회담에서 이스라엘이 가교 제안을 수용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하마스에게도 똑같이 해야 할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각 당사자들은 중재국, 미국, 이집트, 카타르와 함께 협의하고 합의에 따라 약속한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교 제안은 지난주 이스라엘과 중재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협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공동성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31일 제시했던 휴전 원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735호에 부합하는 이 안을 양측에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간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남은 이견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말하고 새 제안이 있다고 이스라엘인들이 말할 때 이는 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전개는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이라며 블링컨 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추가 휴전 협상은 이번 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동맹국들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의 사용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외교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후과를 경고한 데 따라 동맹국들이 제공했던 무기를 러시아 내부 깊숙이까지 사용하지는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관념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순진하고 환상적인 레드라인 개념이 요즘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소 125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고 92개 마을을 통제하는 한편 러시아군의 병참 전략상 중요한 세 번째 교량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1150제곱킬로미터 면적 내 80여 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한 데서 진전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전과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격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쿠르스크 등지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증강된 대대급 규모의 집중 공세를 감행한 뒤 이 접경 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북서부 지역에서 이 같은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동부 전선에서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항공기와 방공병력, 무기 등을 배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키나노비치 벨라루스 공군 방공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항공기와 방공미사일 부대, 무선통신대 등 병력 규모가 크게 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남부 국경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키아노비치 사령관은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벨라루스군의 약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에 배치돼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접경 지역에서 벨라루스군의 증언을 보지 못했다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한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각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당시 러시아를 지원했으며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오늘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 순방에 나선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리 총리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로만 골로프첸코 벨라루스 총리의 초청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 두 나라를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러시아 방문 중 중러 총리 정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벨라루스는 전천후 포괄 전략적 동반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러시아와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양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새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외교 성과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군 병사 한 명이 오늘 새벽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과해 망명한 지 12일 만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에서 27도, 최고기온은 24에서 33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새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18일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강은 지난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이전에 정강정책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명시됐습니다. 9개 분야로 나눠진 정강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역사적인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으며 일본과 3국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 동맹들과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강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부하며 그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등 영내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취해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한편 공화당은 지난달 8일 정강 2024 마가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국경, 정부, 노인과 어린이 등의 관련 과제를 10개 분야로 나눠 공화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한국과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 부문의 소제목인 동맹 강화에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했으며 세계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공화당은 국제적 혼란을 종료시키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와 안정, 번영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영내 동맹 네트워크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과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국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선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언론은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냐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밝혔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The press hated when I said that. How could you get along with him? Well,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잘 지냄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며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강 발표는 지지층을 포함한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외교 및 각종 정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미한일 협력 등을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the trilateral cooperation, other multilateral fora such as the Quad,
NATO plus IP4. 사일러 전 분사관은 all 미한일 these, 3국 협력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하는 나토 플러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테 파트너 4개국과 같은 다자간 포럼들이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다자간 포럼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면서 이는 바이든 팀이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지난 4년 동안 고무적인 발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화당의 정강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 일러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의 정강은 동북아시아의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Democratic platform would show that there's a continued prioritization of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allies in Northeast Asia.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효과를 내는 만큼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나온 공화당 정강에 한반도 사안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의 우선순위에 국내 문제와 중국, 타이완, 러시아, 중동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President's priorities and the foreign policy does become an important issue. I would think Trump's priorities would be more towards China, Taiwan, Russia, Ukraine, and the Middle East. So I don't think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와의 관여를 통해 평화선언을 제안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 축소와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 있다고 관측하며 하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 등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에서 3국이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외교 성과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은 3국 협력 지속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19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도 지금까지의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여 석좌는 이날 1년을 맞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B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일 양국은 실시간 북한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이고 3국 연합 공중 해상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조기 경보 공급망 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한 내각 차원의 3국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3국 관계의 성과와 동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과제라며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미한일 3국 관계 유지에 관심이 있고 차기 일본 자민당 후보도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3국 관계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한일 긴장은 여전히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동북아의 한일 양자와 3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져 3국 협력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환기된 협의 약속이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 정상회의는 확실히 미한일 정부 간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했다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했으며 이 성과는 매우 심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ummit certainly solidified the allied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중요한 도전 과제라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지원과 재래식 무기, 인공위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미한일을 향해 더 대담하게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3국 협력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후임이 누가 되든 3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3국 협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현실적 위협을 고려할 때 그 누구도 미한일 3국 관계에서 이룬 강력한 진전을 어떤 식으로든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그 누구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3국 협력을 훼손하려 한다면 각국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yone trying to walk that one back would, I think, not receive the support from their respective citizens and governments. 지난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한일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들 문서에서 3국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협의하는 등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미한 양자 및 미한일 3국 안보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3국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 모두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일 양자 관계도 주요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이자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외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중러의 위협과 도전 증가와 기타 지역에서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다면서 한일 역사 갈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한일 관계에 계속 부담을 주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유산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소위 진보 세력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일본 내에는 일본의 잔혹한 한반도 점령의 비극적 유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과 정상화, 미국과의 3국 협력 체제 구축에 있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3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결단력, 비전과 용기가 있어야 이 틀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주말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포함해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약속과 정신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와 관련해선 집권 자민당에서 누가 선출되든 차기 일본 총리는 이런 약속과 정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3자 구조와 한일 양국과의 협력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 믿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확실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틀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과 근본 정신에 대한 더 큰 우려는 한국에 있다면서 지난주 서울에서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논란이 된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한일 간 역사적 이슈를 둘러싼 긴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답도 없이 과도한 친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국내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차기 일본 총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며 어떻게 해결할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의 의의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국민 대다수가 일본군이 한국 땅에 진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한국 내 금기를 깨는 첫 걸음이었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도 나서서 유권자들에게 유사시 민주국가의 인류 군대인 일본군이 재난구호작전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논란이 많았지만 1950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천 명의 일본 제국 해군 출신들이 전쟁 포로와 피난민 등의 수송 과정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했다면서 오늘날의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이 아니라 우호적인 국가이자 인류 군대를 보유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어떤 종류의 재난 구호 활동에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국 국민에게 일본이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긴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Japan is a friendly nation. It's a democracy. It's an advanced country with a first-rate military. Japan is a vital asset. 이어 한미일 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3년 후 한국이라면서 한국 내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과 일본에 대한 입장이 급변한 것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평론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미한 동맹에 우호적이지 않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3년 후 일본의 우호적이지 않은 한국 내 자유주의 진보 정부가 집권할 위험보다는 훨씬 낮은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군 병사 1명이 오늘 새벽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과해 망명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남북 경계선을 걸어서 넘어온 겁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군 사병이 한국에 망명했다고요. 한국군 당국이 밝힌 망명 과정 전해주시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군이 20일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20일 새벽 이른 시간에 망명 의사를 밝혔다며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망명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한국 측 육군 22사단 작전 지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역 비무장지대에선 북한군이 자기 측 지역의 지뢰 매설과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계기관은 이 북한군을 인계받아 망명 경위와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군이 DMZ를 통해서 망명한 건 오랜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 한국 측 관계 당국이 현재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망명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북한 현역 군인이 한국으로 넘어와 망명 의사를 밝힌 게 공식 확인된 건 2019년 8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망명한 북한군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만 할 뿐 신상 정보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군 병사의 망명이 북한군 내부의 심각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주로 걸어서 오거나 수영해서 온다며 북한군의 기강과 감시 체계 문제 등과 같은 차원에서 만약 이 숫자가 빈번해지면 전반적으로 접경 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현재 미한 연합 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탈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남북을 전쟁 관계로 선언하고 DMZ 경비를 강화하고 또 지금 UFS 훈련으로 북한군도 비상체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생각보다 북한군 체제가 이완돼 있다.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오히려 전시체제인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전선이 양쪽이 뚫린 거거든요. 최근 남북한 접경 지역 긴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조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도 이번 망명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관측들도 나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단절 조치를 지시한 데 따라 4월쯤부터 MDL 등 전선지역 곳곳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전술 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중 수차례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 비축미까지 풀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 사정 때문에 굶주린 북한군 병사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과거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취했던 조치들을 폐기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은 상당히 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중요한 의미들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네. 얼마 전에도 북한 주민이 도보와 수영으로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딴 망명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군 망명에 앞서 지난 8일 새벽에도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구 남쪽 중립수역을 넘어 망명했었습니다. 이 주민 역시 이동수단 없이 도보와 수영으로 한국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은 공교롭게 한국군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뒤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접경 지역을 통과한 이딴 망명에 북한 정권의 실상을 전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일정한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두진호 박사입니다. 북한 전연군단은 전술도로를 강화한다든지 지뢰지대를 또 정비한다든지 방벽을 쌓는다든지 하면서 온열 손상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심지어 지뢰를 밟아가지고 사상자도 발생을 했고 민심과 군심이 이렇게 이완이 되고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쌓여가는 상황에서 트리거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대북 확성기 작전이 북한군 장병들의 생지 영역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김 기자, 북한군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한국과의 경계선을 넘어 직접 망명하는 일이 잦아지는 양상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엔 북한 주민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고 같은 해 10월엔 북한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중 접경 지역의 통제 강화, 북러 밀착 등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한 탈북 루트들이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탈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남는 루트는 냉전기처럼 DMZ와 동서 해상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DMZ와 동서 해상, 한강하고를 통한 루트의 탈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속 강화 그리고 수해 등으로 민심이 불안정해지면서 접경지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직접 망명 사례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수재민을 위한 대규모 텐트촌이 평안북도 의지군에 형성됐습니다. 우주에서도 식별될 정도의 대규모로 여러 곳에 만들어졌는데 수해 발생 후 3주 가까이 그대로 남아있어 복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대지를 덮고 있는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가 보입니다. 이들 물체가 포착된 곳은 총 4곳으로 가장 넓은 곳의 면적은 5,539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또 4개 물체가 덮인 대지의 면적을 모두 더하면 17,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국제규격 축구장 3개 규모의 면적입니다. 특히 이들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는 먼 우주에서 식별될 정도로 또렷합니다. 과거 위성사진을 비교해보면 현재 주황색과 노란색이 포착된 이들 대지는 학교 운동장과 건물 공터 등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 일대엔 수해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재민이 모여있는 천막단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된 사진에는 해당 천막의 색상이 주황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들 주황색과 노란색은 운동장과 공터 등에 설치된 수백 수천 개의 이재민용 천막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 대규모 천막단지가 위성사진에서 식별된 시점이 8월 초라는 점도 이곳이 수해 피해 이후 형성됐고 이재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총 17,000제곱미터 면적의 이재민 천막이 설치됐다는 건 그만큼 이번 수해로 집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 3주가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 여전히 천막단지가 철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북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규모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엄중한 도발과 모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재민 천막촌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해 피해가 큰 것만큼은 사실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이 이번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5일 BOA에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is a very huge deficit in investment in DPRK's infrastructure. 이어 하수 시설이 오래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해마다 집중호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이 중국발 화물을 격리해온 의주 비행장은 이번 수해 이후 운영이 중단된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의주 비행장을 촬영한 1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활주로와 유도로 등 주변 도로가 텅 빈 장면이 보입니다. 이는 파란색 방수포가 덮인 물품이 곳곳에 놓여있던 지난 7월 중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중국 단둥과 인접한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활주로 노면 위에 화물을 놓고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격리 기간을 거쳐 북한 내륙으로 운송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가 텅 빈 장면이 관측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폭우가 북한 의주 비행장의 운영을 중단시킬 정도로 극심했다는 사실도 일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종합 지휘하는 평양 위성 관제소 주변에서 최근 새 건물이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다른 대규모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확인됐는데 위성 관련 시설을 확장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의 위성 발사와 운용을 지휘하는 평양 종합관제소 주변에 새 건물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 평양 종합관제소 내 관제센터 아래 동남쪽으로 기존에 없던 디귿자 형태의 건물과 작은 연병장 형태의 부지가 새롭게 조성된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가로 약 60m, 세로 약 20m 크기의 건물 앞에는 단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됐고 그 맞은편에는 소규모 병력이 집결 가능한 연병장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과거 군부대 또는 위성관제소 관련 부속 시설로 추정되던 건물 2동이 있었지만 지난 2022년 3월에서 6월 사이 화재로 건물들이 전소됐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방치돼 왔는데 BOA는 지난해 11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해당 부지 곳곳에 골조가 윤곽을 드러낸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앞서 화재로 전소된 건물과 주변을 포함해 약 2만 5천 제곱미터 넓이의 부지에서 터다지기 공사가 시작됐었고 동남쪽 신축 부지에서는 약 60m 길이의 직사각형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었는데 이번에 흰색 지붕이 올라간 완전한 건물 형태가 갖추어진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부터 흰색 지붕 형태가 서서히 포착되기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건물 주변 공터를 정리해 2월 즈음부터 연병장 등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관제소 주변의 주택 형태와는 확연히 다르고 관제소 경내 건물들과 외관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평양 종합관제소와 관련된 부속 건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집안 공사가 진행되던 근처 또 다른 부지에서도 건물 기초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집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공사 자재들이 곳곳에 쌓여 있고 공사를 위한 기계와 차량들의 움직임도 확인된 것입니다. 해당 부지에서는 가로 세로 50m 정도의 건물 한 동과 가로 15m, 세로 40m 정도의 건물 2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곳 역시 지난해 11월 사진에서는 공사 시작을 위한 지반 다지기 흔적만 발견됐었던 것에 비해 공사가 많이 진척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윤곽으로 볼 때 이 건물들 역시 주택 용도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something to keep an eye on. I don't know if we're at the stage where you could like put your name out there and say this is something that.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 정확히 위성 시설과의 연관성을 확언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은 완전히 새로운 위성 관제 센터를 건설했고 새 위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에 전소되기 전 위성관제 관련 시설이 있었던 만큼 그것을 재건하기로 결정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군사 정찰 위성을 군사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지목하고 발사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5월 31일과 8월 24일 1, 2차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으며 세 번째 발사인 지난해 11월 발사에서 만리경 1호를 처음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북한은 이후 올해로 추가로 3개의 정찰 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지난 5월 27일 6개월 만에 추가 발사 시도에 나섰지만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하면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평양 종합관제소는 북한의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되었으며 주로 인공위성 발사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의 발사와 운용을 지휘하고 위성의 관측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우주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평가돼 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또다시 감소했습니다. 석 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전년 동기에 비해선 20%나 하락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청서가 19일 발표한 7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 4,475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인 6월에 1억 7,845만 달러에 비해 18.8% 감소한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 4월 1억 9,399만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한 뒤 5월 이후 계속해서 무역 규모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위축됐던 북중 무역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작년과 비교해서도 이번 무역액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작년 7월에 북중 교역액은 1억 8,160만 달러로 지난달 교역액은 이보다 약 4천만 달러, 약 20%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북중 무역액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승 분위기와 함께 계속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닫혔던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양국은 월 2억 달러를 넘나드는 교역액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더니 이번엔 1억 5천만 달러대까지 무너진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무역액이 1억 5천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일시적으로 양국 교역량이 급감한 작년과 올해 2월을 제외하면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로선 두 나라의 무역액이 석 달 연속 감소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관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과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역을 늘렸을 가능성 등을 제시합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의 대중 쌀 수입 감소가 포착된 지난 6월 BOA에 북중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쌀을 거래할 적에는 북중 간 정치적인 문제,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적에는 중국 당국이 쉽게 무조건 그냥 돈을 준다고 곡식을 팔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중앙에서 공급을 한참 통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북한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 거래라든지 다른 바터 거래라든지 이런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약간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도 북한이 중국과의 금수품 거래를 크게 줄였다는 BOA의 지적에 북한 내 개별 공장이 판로를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아파치 헬기 36대를 판매하는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헬기 판매가 미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의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육군 아파치 헬기의 잠재적 한국 판매에 대한 대외 군사 판매 FMS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협력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잠재적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안보 협력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구매 요청에는 최대 36대 아파치 공격 헬기를 비롯해 헬기 성능 향상을 위해 탑재되는 T-700, GE-701D 엔진 72대, 현대화 목표 포착 지시 조준 장치 36개, 기타 레이더 및 관련 장치 등이 포함됐고 총 예상 비용은 35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 승인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매는 적을 억제하고 영내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비의 판매와 지원은 영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방위 준비 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육군은 지난 2017년부터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해 운용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파치 가디언 공격용 헬기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공격 헬기로 AH-64는 과거 모델에 비해 전투 능력과 네트워크 통합, 유지 보수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또한 헬파이어 미사일과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탑재가 가능하고 70mm 로켓 최대 76발과 30mm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신 항공 전자장비와 센서를 갖추고 있으며 현대화 목표 포착 지시 조준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악천후와 야간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아울러 다른 항공기나 무인 항공기, 지상군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협력작전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화된 미 육군의 헬기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미 의회는 전투기 판매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정부는 세부 사항과 도입 시기를 협의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오늘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진료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독자적으로 개업해서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 면허 도입은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료 면허가 도입되면 의사 자격 취득 후에 인턴 등 추가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면허제도 도입 계획을 공개했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신중히 검토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왜 진료 면허를 도입하려는 건가요? 예,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진료 면허 제도를 통해서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를 높여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이 의료계에서 많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과 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에 대부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자마자 별도 수련 과정 없이 바로 진료를 시작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에 12%였던 이 비율이 2021년에는 약 16%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수련 제도와 연계해서
진료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면허 도입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 한국 언론들은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사 사회에서는 일찌감치 진료 면허가 수련 기간을 연장해서 전공의를 착취하고 개원을 제한하며 의료 취약지에서의 의무 복무 등을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측은 언론 브리핑에서 진료 면허가 도입되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현장에 환자를 볼 의사가 없어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근데 한국에는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탁과 뇌물 등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 목적으로 지난 2016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한국 언론들은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돼서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시행령이 이번에 어떻게 개정된 건가요? 현행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 교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가액을 3만 원, 미화로는 22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2만 원 올려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요. 대통령의 채가를 거쳐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사비 가액을 올린 이유가 뭔가요? 물가 상승률 등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합니다. 네. 김영란법 제정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액수인데요. 20년 넘게 한 번도 변하지 않아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식업계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자들로부터 액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네, 김영란법에 식사비에 관한 규정만 있는 건 아니죠? 식사비 외에 선물과 경조사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선물은 15만 원, 미화로는 120달러 정도고요. 결혼식 축의금이나 상가 부의금 등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상한입니다. 이번에 식사비는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선물과 경조사비는 여전히 현행 상한선이 유지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선물의 경우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2배 늘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추석 되면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오랜 풍습이 있는데요. 이런 물품의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입니다. 식사비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개정된 시행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식사비나 선물 가액을 올리는 것은 청탁이나 뇌물을 금지한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제품 가격을 올릴 명분을 제공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B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에서 27도, 최고기온은 24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26도에서 최고 32도, 안주 최저 25도에서 최고 31도, 남포 최저 26도에서 최고 32도,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5도에서 최고 31도, 수풍 최저 24도, 최고 31도, 강계 최저 23도, 최고 32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27도, 최고 31도, 용면 최저 26도, 최고 32도, 개성 최저 26도, 최고 30도, 사리원 최저 26도, 최고 31도, 신계 최저 25도,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함흥 최저 24도, 최고 29도, 장진 최저 19도, 최고 25도, 해산 최저 21도, 최고 31도, 원산 최저 25도, 최고 29도, 평강 최저 23도, 최고 29도,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청진 최저 21도, 최고 27도, 선봉 최저 21도, 최고 26도, 삼지연 최저 18도, 최고 26도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5에서 3.5m 일겠습니다. 서해는 역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 0.5에서 1.5m 일겠고요.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 군인 한 명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한국군이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한 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20일 새벽 이른 시간에 망명 의사를 밝혀왔다며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망명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 비무장지대 북한 쪽 지역에서는 북한군이 지뢰 매설과 불모지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명한 북한군의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병사는 군복을 입은 채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한국 측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 관계기관은 이 북한군을 인계받아 망명 경위와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의 한국 망명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남쪽 중립수역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라 이들 정 부통령 후보는 자신이 본 최고의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4년 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해리스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찬조연사로 나선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이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던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함께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에 수많은 균열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이 유리천장을 깨줄 것이라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날 전당대회에 깜짝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상을 위해 투쟁하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점을 늘 기억하자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할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카멀라 해리스 동무가 방금 우리에게 9월 4일 폭스뉴스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문제와 불법 이민자 문제 등과 관련한 자신의 기록들에 대해 방어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알기 때문에 놀라운 상황은 아니라면서 자신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별도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유권자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동맹국들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의 사용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외교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후과를 경고한 데 따라 동맹국들이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관념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순진하고 환상적인 레드라인 개념이 요즘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소 125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고 92개 마을을 통제하는 한편 러시아군의 병참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인 세 번째 마을 교량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서 2개의 교량을 파괴한 데 이어 1150제곱킬로미터 면적 내 80개의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한 데서 진전된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전과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격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쿠르스크 등지에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증강된 대대급 규모의 집중 공세를 감행한 뒤 이 접경 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북서부 지역에서 이 같은 공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으로부터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항공기와 방공병력, 무기 등을 배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키아노비치 벨라루스 공군 방공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항공기와 방공미사일 부대, 무선통신대 등 병력 규모가 크게 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남부 국경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키아노비치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벨라루스군의 약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에 배치돼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접경지에서 벨라루스군의 증원을 보지 못했다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한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각각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당시에 러시아를 지원했으며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